2월 1일부터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 모든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6월 1일부터는 25%로 올라간다. 그린란드를 넘길 때까지 말이다.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무역 바주카포. 동맹국을 향해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그린란드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3자 회담은 결렬됐고 덴마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북극의 인내 작전. 나토 8개국 연합군이 그린란드로 긴급 파견됐습니다. 프랑스 15명, 독일 13명, 스웨덴 3명, 노르웨이 2명, 영국 1명. 전투기가 뜨고 군함이 움직였습니다. 유럽은 무력 충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토 내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현 포병 전력으로는 72시간도 못 버팁니다. 8개국을 합쳐도 자주포가 100문도 안 됐고 대부분 40년 넘은 골동품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했지만 싸울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2조 원을 들고 말입니다. K9 자주포 150문을 당장 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12조 원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폴란드는 한국과 55조 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토 동맹국인데 한쪽은 12조 원 들고 와서 쫓겨나고 한쪽은 55조 원으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덴마크는 거절당하고 폴란드는 환영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북극 안보 담당 선임 분석관 마이클 톰슨입니다. 저는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12조 원을 거절당하던 순간, 6년 전 한국을 아시아산 싸구려라고 조롱하던 순간, 그리고 지금 나토 8개국이 무기 없이 떨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월 14일 오후 3시 워싱턴 DC 국무부 회의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 회담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그린란드 자치정부 대표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합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들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2월 1일부터 덴마크를 포함한 8개국 모든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 부과 6월 1일부터 25%로 인상. 그린란드 완전 매입 합의 시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지 단 20분 만에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복도에 있던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참사관은 욕설을 내뱉었고 독일 대표는 급히 베를린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대표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급히 백악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8개국 전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는 것, 나토 회원국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것, 이건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였습니다. 경제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3시간 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8개국 국방장관들의 얼굴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이 북극의 인내 작전을 즉시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나토의 집단 안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동맹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프랑스 국방장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마크롱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도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에 돌입한다는 것, 프랑스 산악 전문 병력 15명과 독일 정찰 병력 13명, 스웨덴 장교 3명, 노르웨이 장교 2명, 영국 장교 1명이 파견된다는 것, 덴마크는 전투기 배치와 해상 작전을 즉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극비로 분류된 나토 내부 문서 하나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포병 전력 분석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 8개국 보유 자주포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덴마크 영문, 프랑스 18문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 소진, 독일 42문은 평균 운용연수 22년, 영국 16문은 평균 31년, 스웨덴 12문은 신형이지만 수량 부족, 노르웨이 8문은 K9 도입 예정이나 아직 미인도, 핀란드 24문, 아일랜드 0문. 총계 120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가능한 자주포는 약 78문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노후도 24년, 72시간 지속 전투 시 예상 가동률 43%,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 포병 전력으로는 장기전이 불가능하며 최대 생존 가능 시간은 72시간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은 저는 암담했습니다.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고 전투기를 띄우고 군함을 움직이지만 실제로 땅을 지킬 포병 전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정말로 군사 행동에 나서면 72시간, 단 3일이면 끝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덴마크 국방부 라르스 크리스텐센 제1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이미 봤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죠.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K9. 한국의 K9 자주포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 PGH는 생산이 중단됐고 프랑스 CAESAR는 재고가 없으며 이스라엘 ATMOS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6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K9을 품종 이름 같다고 비웃던 회의장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크리스텐센은 한국 측에 이미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죠. 대기 명단이 7년치라는 겁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등 전 세계가 줄을 서 있으며 6년 전 비웃는 동안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센은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12조 원까지 동원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덴마크 연간 국방 예산의 거의 전부를 긁어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격으로요. 혼자 가기엔 두렵다는 솔직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6년 전 저도 그 회의장에서 웃었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저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6년 만에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2025년 1월 15일 자정, 그린란드 수도. 누크 상공의 덴마크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덴마크 해군 프리기탐 한 척이 그린란드 서부 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북극의 인내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CNN은 이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그린란드에 연합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압박에 맞서 군사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 방어 작전을 개시했으며 미국 유럽 동맹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산악 전문 병력 15명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알프스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크 외곽 산악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12시간 뒤에는 독일 정찰 병력 13명이 도착해 그린란드 동부 해안 감시 임무를 맡았죠. 스웨덴 장교 3명,
노르웨이 장교 2명, 영국 장교 1명도 순차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럽에 단결된 대응이라는 제목, 나토의 집단 안보 원칙 수호라는 분석, 트럼프에 굴복하지 않는 유럽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시효과일 뿐이라는 걸요. 병력 34명, 전투기 4대, 프리기탐 1척. 이게 나토 8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유럽의 그린란드 병력 파견을 평가하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그린란드 지도에는 빨간 점 몇 개만 찍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병력 15명이 여기, 독일 정찰대 13명이 여기, 나머지는 누크 주변에 분산 배치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국방장관이 전투력을 물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징적 수준이며 실제 전투 발생 시 48시간 내 전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포병 전력을 묻자 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로.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 포함해서 단 한 문도 없다는 겁니다. 유럽 8개국 본토에는 자주포 120문이 있지만 그린란드까지 수송할 방법도 시간도 없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본토 방어 문제였습니다. 120문 중 실제 작동 가능한 건 78문 정도이며 평균 노후도는 24년, 독일의 PGH-2000은 생산이 중단됐고 프랑스 CASAR는 우크라이나에 전량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싸울 무기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지시하면 72시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크리스텐센 차관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과 연락이 닿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통화가 연결됐을 때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그가 한국 측 답변을 전했습니다. 향후 7년치 생산 라인이 이미 계약 완료됐다는 겁니다. 폴란드 1200문, 루마니아 54문, 노르웨이 추가 48문, 에스토니아 24문, 핀란드 추가 48문, 호주 30문, 이집트 32문.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2100문이었습니다. 나토 전체가 보유한 자주포의 1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덴마크는 대기 명단 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8년 뒤인 2033년부터 순차 인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덴마크가 남아있을지 그린란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는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2조 원을 들고 한국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하겠다고 기존 계약국들에게 배상금을 주고 덴마크를 먼저 넣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지 물었지만 그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는 6년 전 코펜하겐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K9의 품종 이름 같다고 비웃었던 그날 제가 옆에서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과할 건 없다고 우리 둘 다 바보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도 그 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가득한 회의장에서 폴란드 대표들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3개월 뒤 한국과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는 유럽 최강 지상군이 됐죠. K9 자주포 1200문, K 전차 10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문으로 무장한 채 러시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자주포 0문이었습니다. 6년 전 선택한 프랑스 CASAR 19문은 우크라이나로 갔고 이스라엘 ATMOS 24문은 더욱 치욕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하마스 전쟁이 터지자 자국 방어가 우선이라며 해외 수출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고 8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지만 포 한 문 없는 상태이며 트럼프가 정말로 쳐들어오면 72시간도 못 버틸 거라고요. 한국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가야 한다고 안 가면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발은 내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함께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6년 전 저도 그 회의장에서 웃었으니까요.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부지 면적 150만 제곱미터, 연간 K9. 자주포 생산 능력 300문, 자동화율 94%. 독일의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가 연간 30문 생산하는 동안 한국은 300문을 찍어냅니다. 프랑스 넥스터가 품질 문제로 생산을 중단하는 동안 한국은 15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관세로 때리고 있었고 유럽은 무기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6년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만한 조롱자에서 절박한 구걸자로 신분이 바뀐 채로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북유럽 방위 장관 회의였습니다. 당시 저는 나토 미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핵심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노후 자주포 교체 문제였죠. 코펜하겐 중심가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 회의실에는 12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담당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군이 보유한 M109 자주포는 평균 운용연수 43년이며 부품 수급도 어렵고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교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개의 후보가 떴습니다. 프랑스 넥스터의 CAESAR,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ATMOS, 그리고 한국 한화디펜스의 K9이었습니다. K9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피식 웃었고 영국 대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덴마크 국방차관 라르스 크리스텐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39세였던 그는 덴마크 정치권에 떠오르는 신성이었고 야심만만하며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담당관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답하자 크리스텐센은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분단 국가이며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어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라고 강조했죠.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텐센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를 덴마크 왕국이 쓴다면 내일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네 무기부터 챙기느라 덴마크의 AS는 뒷전이 될 거라고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전부 멈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관이 반박하려 했지만 크리스텐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K9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 품종 아니냐고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K9, 독일 제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게 품종 이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개나 쓰는 무기를 살 순 없다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 순간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으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CAESAR는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이 20년간 운용했고 아프가니스탄, 말리, 이라크에서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도 ATMO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며 이스라엘 방위군이 직접 개발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죠. 크리스텐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검증된 유럽과 중동의 기술이냐 아니면 아시아산 싸구려냐 선택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담당관이 마지막으로 가격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K9은 문당 약 50억 원인데 CAESAR는 95억 원, ATMOS는 110억 원이라는 설명이었죠. 크리스텐센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싸다고 좋은 거냐고 국가 안보에 할인 쿠폰을 쓰자는 거냐고 말입니다. 회의장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세 사람을 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폴란드 수석 대표 야누시 코츠키가 담당관에게 조용히 K9의 생산 능력을 물었습니다. 연간 100문 정도이며 확장 시 150문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코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폴란드요? 가난한 동유럽 국가가 뭘 안다고 그러나 싶었죠. 회의는 크리스텐센의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CASAR의 7개국, ATMOS의 4개국이 손을 들었고 K9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조차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코펜하겐 최고급 레스토랑 노마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미슐랭별 3개짜리 식당이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샴페인 잔을 들고 유럽의 안보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건배사를 외쳤고 짠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리스텐센 옆에 앉은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스테이크를 썰면서 솔직히 한국을 후보에 넣은 것 자체가 우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류 동맹국이며 우리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라고 말했죠. 크리스텐센은 와인을 홀짝이며 바로 그거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분단국가, 개발도상국, 미국 눈치 보는 나라가 만든 무기를 유럽이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폴란드 대표 코츠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에서 마주친 저는 그에게 오늘 회의에서 조용했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코츠키는 손을 씻으며 보고 배우는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K9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폴란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ASAR는 너무 비싸고 ATMOS는 정치적으로 복잡하니 K9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됐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코츠키가 저를 바라보며 검증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터키군이 5년째 K9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리아 국경에서 실전 투입됐고 성능 평가는 우수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핀란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는 이미 계약 직전이라는 정보도 덧붙였죠. 저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코츠키는 손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작은 나라이며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기에 자만할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덴마크는 평화롭고 안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르며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코츠키가 화장실을 나갔고 저는 그 말을 곱씹어봤지만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3개월 뒤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덴마크 식품안전청이 한국산 불닭볶음면에 대해 전격 리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캡사이신 함량이 덴마크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식품으로 분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덴마크 언론들은 마치 한국이 독극물을 수출한 것처럼 대서특필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TV 인터뷰에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매운맛 조절도 못하는 나라가 정밀 무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K9를 샀다가 포탄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어쩌려고 하냐고 비웃었죠.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고위 관료의 한국 무기조롱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웃었습니다. 과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싶었으니까요. 3주 뒤 덴마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 CASAR 자주포 19문 도입 결정, 계약 규모 1,800억 원. K9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크리스텐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럽의 품격에 맞는 선택을 했으며 값싼 아시아 제품의 안보를 맡길 순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은밀하게 이스라엘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ATMOS 자주포 23문 추가 도입, 계약 규모 2,640억 원. 총 43문의 자주포로 덴마크는 향후 20년간 안보를 지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덴마크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요? 고작 GDP 세계 12위의 신흥국 아닙니까? 미국의 보호 아래 근근히 살아가는 분단국가의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폴란드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K9 자주포 120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6조 원으로 유럽 최대 규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폴란드가 싼 거 샀구나, 그 정도였죠. 하지만 6년 뒤 깨닫게 됩니다. 그날 코펜하겐 회의실에서 웃지 않고 조용히 메모하던 폴란드가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자만하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지금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6년 전 조롱하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12조 원을 들고 무릎을 꿇으러 말입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크리스텐센 차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표정이었죠. 아마도 6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분단국가의 무기를 어떻게 믿냐는 조롱, K9을 품종 이름 같다던 비웃음, 라면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던 망언들이요. 저 역시 편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그 회의장에서 저도 웃었으니까요. 한국을 미국의 이류 동맹국이라고 깔봤으니까요. 지금 12조 원을 들고 그 나라에 무릎 꿇으러 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70년 만에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앞다투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그 사이 국방부 제1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덴마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보유 중인 CAESAR 자주포 19문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언론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용감한 결단이라는 찬사, 나토의 모범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텐센의 정치적 입지도 더욱 강화됐죠. 하지만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9문 전량이라고요? 그건 덴마크 본토를 방어할 자주포가 단 한 문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크리스텐센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본토 방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ATMOS 24문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측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스라엘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한국 같은 나라랑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확히 3개월 뒤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모든 방산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덴마크와의 계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국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한 줄짜리 통보만 날아왔습니다. 해외 수출은 무기한 연기한다는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2,640억 원을 날린 건 물론이고 덴마크는 본토 방어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그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더듬거렸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덴마크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발트해에서 러시아 군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푸틴은 나토 확장에 대한 보복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본토 방어 포병 전력은 문자 그대로 0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평가에서 덴마크는 방어 능력 최하위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굴욕적인 일이었죠. 바이킹의 후예라 자부하던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다니 말입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미친 듯이 대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프랑스에 연락했지만 생산 라인이 꽉 차서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독일 PGH-2000의 가격은 K9의 3배에 달했고 그마저도 물량이 없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6년 전개 품종 무기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아보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큼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하자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K군은 향후 7년치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7년이라는 단어에 크리스텐센 차관은 전화기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7년이라니 그때까지 덴마크가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고 소리쳤지만 한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등 먼저 줄을 선 나라들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덴마크께서는 6년 전에 다른 선택을 하셨지 않냐는 날카로운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그때 다른 고객들을 찾아야 했고 지금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크리스텐센 차관은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업자득, 그 단어가 이처럼 잔인하게 적용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폴란드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K9 자주포 1200문, K2 전차 10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문을 포함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폴란드는 이 계약으로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나토 내에서 미국과 터키 다음 가는 전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것도 최신 장비로만 무장한 채로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6년 전 코펜하겐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들고 웃을 때 조용히 메모하던 폴란드 대표 코츠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말이죠. 반면 덴마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주포 영문, 전차는 노후화된 레오파르트 1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에는 더욱 치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현 지상군 전력으로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공격 발생 시 48시간 이내 방어선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독으로 러시아 서부군을 6개월 이상 견제 가능하다는 평가와 극명하게 대비됐죠. 크리스텐센 차관은 코펜하겐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나 화상회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르스, 6년 전 자네가 한 말들을 한국인들이 잊었을 것 같냐는 물음이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냐고,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덴마크에는 포한문도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되겠냐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덴마크는 나토에서 짐짝 국가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장관이 예산을 물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재무부와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12조 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국방 특별 예산과 예비비를 전부 털어서라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12조 원이라는 숫자에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그리고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게 사과라면 사과하고 돈을 더 원하면 더 주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서를 들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나토 대표 자격으로 동행을 자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6년 전 그토록 한국을 무시했던 크리스텐센 차관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산과 바다,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 조롱하던 그 나라가 저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조 원을 들고 그 나라에 무릎을 꿇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났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왔고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년 전 코펜하겐 회의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당당하게 건배사를 외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쌀쌀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로비로 나서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부 제1차관이 12조 원을 들고 방문했는데 환영 인파는커녕 정장 입은 의전 담당자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공항 직원 한 명이 작은 팻말 하나를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팻말에는 덴마크 대표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어느 정도의 냉대는 예상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이 한국 대표단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을 겁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덴마크 대표단이 맞느냐고요. 크리스텐센이 그렇다고 답하자 직원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영 인사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내받은 차량은 의전용 리무진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외교 번호판도 없었고 특별한 표시도 전혀 없었죠. 크리스텐센 차관이 차에 오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게 우리 차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네, 한국 측에서 보내주신 차량이라고요. 불만 있으면 걸어가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차 안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낡은 가죽 시트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고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장 밖으로 다른 외교사절단으로 보이는 일행들이 고급 세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연신 넥타이를 고쳐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눈에 띄는 삼성, 현대, LG의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6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분단국가, 개발도상국, 미국 눈치 보는 이류 동맹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량은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창원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가 있는 곳이죠. 약 4시간의 이동이 예상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크리스텐센 차관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넘게 기다린 끝에 그가 나왔을 때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던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요. 크리스텐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남은 이동 시간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 산, 작은 도시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4시간의 이동 끝에 우리는 거대한 공장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정문 위로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 환영합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표단. 환영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표단. 덴마크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전 예약도 없이 환영받지도 못하는 채 떠밀려 온 구걸자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보자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6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수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를 맞이한 건 경비원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도 환영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문자 출입증을 건네며 로비에서 대기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로비는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실적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15개국이 표시돼 있었고 각국의 계약 규모가 숫자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55조 원, 호주 8조 원, 노르웨이 6조 원, 에스토니아 3조 원, 루마니아 4조 원.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총 수출액 103조 원이라는 글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3조 원. 우리가 들고 온 12조 원은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12%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놓인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K9 자주포 소개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300문, 4단지 완공 시 500문 확장 가능, 전 세계 15개국 운용 중, 실전 검증 완료,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모든 기후에서 작동 보장. 독일 PGH 2002 연간 30문 생산하는 동안 한국은 300문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CASAR가 품질 문제로 생산을 중단하는 동안 한국은 15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ATMOS가 자국 사정을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 건의 계약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내려놓았습니다. 6년 전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산 싸구려라고 조롱하던 그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직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다며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VIP 고객 미팅이 진행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덧붙였죠. VIP 고객이라는 단어에 크리스텐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VIP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12조 원을 들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직원은 우리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장 건물 한켠에 마련된 소박한 휴게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낡은 가죽 소파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5분 정도 느리게 가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다 식은 커피포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모욕이라고, 명백한 모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휴게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저는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상황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바로 옆 건물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건물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화 임원들이 붉은 카펫 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국빈 방문이라도 하는 것처럼 성대한 환영 행사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창가로 다가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폴란드잖아, 폴란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덴마크가 가난한 동유럽 국가라며 깔보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EU 보조금이나 받아먹는 후진국이라고 비아냥거리던 나라가 지금 VIP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휴게실에서 번호표나 뽑고 기다리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덴마크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6년 전 그 회의장에서 웃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세상은 바뀌었다고. 그리고 오만의 대가는 이렇게 치러진다고 말입니다. 휴게실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소파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은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바이킹의 후예답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사업가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고 벽의 시계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폴란드 대표단의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리스텐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까지 가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괜찮다는 대답이 들려왔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휴게실로 돌아온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는데 거기서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맵하면서도 달콤한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쟁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텐센 차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빨간 국물이 넘실 때는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6년 전 덴마크 식품안전청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이라며 전량 리콜시켰던 바로 그 라면이었습니다. 직원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간단한 요기를 준비했다고 공장군의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 덴마크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냐고요. 그녀의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6년 전 자신들의 음식이 독극물 취급을 받았던 그 치욕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예의 바른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먹자니 지옥불을 삼키는 꼴이고 안 먹자니 한국의 성의를 무시하는 격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는 위장이 좋지 않다며 어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나무젓가락을 뜯어 그의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국물만이라도 드셔보라고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권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면발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물을 찾았고 직원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셨냐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공장 직원들은 이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데 맛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그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완전히 풀어헤쳐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복수는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성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정중한 태도로 가장 예리한 미소로 상대방이 스스로 치욕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6년간 축적된 분노가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분 뒤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덴마크 대표단을 회의실로 안내하겠다는 말과 함께 복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겁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허겁지겁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얼굴은 아직도 붉었고 입술 주변에는 빨간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급히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우리는 생산 라인을 가로지르는 유리 통로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진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 아래로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장 바닥에는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갓 도장을 마친 포신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검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그 위로는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부품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에서 눈에 보이는 작업자는 고작 67명 정도였고 그들조차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를 들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자동화율 94%라고 설계부터 조립까지 거의 모든 공정이 AI와 로봇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최종 품질 검수와 예외 상황 대응만 담당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6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한국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개발도상국 아니냐고, 분단 국가가 무슨 첨단 무기를 만들겠냐고 조롱했던 그 말들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연간 K9 자주포 300문이라고 답했습니다. 300문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 생산량이 연간 30문 남짓인데 한국은 그 10배를 찍어낸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현재 2교대 기준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3교대로 전환하면 400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연간 300문. 이건 나토 전체의 자주포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그리고 전 세계 15개국이 K9를 선택했는지를요.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이 이 물량을 이 속도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공장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보시라고요. 거기에는 갓 완성된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각 포신에는 국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전 세계 국기들이 마치 UN 본부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덴마크의 국기, 그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깃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협상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협상장이냐고 되물으며 그 전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IP 고객분들과의 미팅이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안내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번이라는 단어가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나를 줄 세우겠다는 거냐고, 자신은 덴마크 왕국의 국방부 제1차관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내 직원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착순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고객을 응대한다고, 덴마크께서는 사전 예약 없이 오셨으니 절차대로 대기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행 창구 직원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덴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6년 전에 오만함은 잊혀지지 않았다고요.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또 다른 휴게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형광등은 제대로 작동했고 소파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앞에서는 여전히 폴란드 대표단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장 투어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한화 임원들이 폴란드 대표들을 안내하며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들은 생산 라인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완전히 풀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코펜하겐에서 샴페인을 들고 건배사를 외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한국을 개 품종 이름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산 싸구려라고 조롱했습니다. 분단 국가가 무슨 무기를 만들겠냐고 깔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연간 300문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이 줄을 서서 7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103조 원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덴마크는 12조 원을 들고 와서 대기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붉은 카펫 위를 걷고 있었고 덴마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약자가 미래의 강자가 됐고 과거의 강자는 구걸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덴마크 대표단을 안내하겠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급히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구겨진 셔츠를 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축적된 피로와 굴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의 땀자국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크리스텐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6년 전 당당하게 회의장을 누비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무겁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후끈거리던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하나와 의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한 남자가 뒤를 진 채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의 날카로운 눈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본부장 김동현입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도마 위에 올린 생선을 바라보는 요리사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6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고 오직 신뢰와 납기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며 덴마크께서 원하시는 건 K9 자주포 150문의 긴급 도입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 라인은 향후 7년치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1200문, 루마니아 54문, 노르웨이 추가 48문, 에스토니아 24문. 그는 숫자를 줄줄 읊었습니다. 마치 덴마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각인시키려는 듯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덴마크께 드릴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조 원을 드리겠다고, 아니 15조 원도 가능하다고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크리스텐센 차관을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단어에 크리스텐센이 더듬거렸습니다. 김동현 본부장이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공장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고 각 포신에 달린 세계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년 전 이 자리에 덴마크 대표단이 오셨었다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고 K9의 성능 테스트 영상도 확인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크리스텐센 차관을 마주했습니다. 아시아산 싸구려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단 국가의 무기를 어떻게 믿느냐고 하셨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6년간 축적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귀국의 언론은 저희 불닭볶음면을 독극물이라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인터뷰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는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 본부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 자주포가 거친 설원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포신이 회전하며 목표물을 조준하고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멀리서 폭발이 일어나고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작년 노르웨이 북부에서 실시한 나토 합동훈련 영상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영하 40도, 적설량 EM의 극한 환경에서 K9은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120발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명중률 98.7%라는 수치도 덧붙여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K9이 모래 폭풍을 뚫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집트 시나이 사막 테스트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온 54도 습도 8%의 극한 환경, 독일제 PGH-2000은 엔진 과열로 30분 만에 멈췄지만 K9는 8시간 연속 기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K9는 현재 전 세계 15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극의 눈보라부터 사막의 폭염까지 지구상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유일한 자주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크리스텐센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귀국께서는 이것을 싸구려라고 하셨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위험해지자 귀국을 버렸다고 계약서 같은 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15개국 중 단 한 곳도 배신한 적이 없다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폴란드와 약속한 물량을 단 하루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6년 전 제 발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크리스텐센 차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7년 후 인도 개시, 150문 전량 인도 완료까지 12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년이라니 그때까지 덴마크가 어떻게 버티냐고 소리쳤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재 생산 스케줄상 그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6년 전에 결정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급하다고 줄을 끊으란 말씀이냐고 저희를 믿고 먼저 계약한 15개국은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조 원을 드리겠다고, 아니 15조 원이라고 기존 계약국들에게 배상금을 주고 덴마크를 먼저 넣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 본부장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판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때문에 기존 고객을 배신하는 순간 저희의 가치는 0이 된다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를 믿었다고, 노르웨이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저희 장비를 테스트하고 계약했다고, 에스토니아는 GDP의 상당 부분을 털어서 K9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다시 크리스텐센 차관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다고요. 저희가 그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겠느냐고 무슨 조건이든 들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관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이라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고요. 6년 전 귀국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원칙대로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공항까지 차량을 배정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종료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2조 원. 덴마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긁어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폴란드 국기가 부착된 K92 트레일러에 실려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덴마크의 미래가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본부장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동맹을 때리는 동안 저희는 신뢰로 파트너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깔봤고 조롱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12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이름의 대가를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크리스텐센 차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어디서나 눈에 띄는 한글 간판들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12시간 전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조 원짜리 수표도, 150문의 K9 계약서도, 덴마크의 안보를 지킬 어떤 희망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해 바다 위로 번져가고 있었고 그 빛이 지나가는 도시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 고문, 저 같은 바보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은 뭘 했던 걸까? 한국을 비웃고 아시아를 무시하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었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차관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분단 국가, 미국의 눈치나 보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나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300문의 자주포를 찍어내는 세계 최대 생산시설 15개국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뢰의 파트너, 그리고 돈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철학을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텐센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오만에 취해 있던 6년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공항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마지막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이 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라기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뭔데요? 다음에 오실 때는 줄 서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긴 줄로요. 브뤼셀로 돌아온 뒤 저는 나토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5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덴마크의 실패 소식은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창원 공장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이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생산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300문, 확장 후 500문이며 나토 전체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 잔고는 약 103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에는 20조 원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5배가 증가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15개국에서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1200문, 노르웨이 52문, 에스토니아 60문, 핀란드 48문. 숫자를 읊을 때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처럼 자국 사정을 핑계로 계약을 파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텐센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이어갔습니다. 12조 원, 엄청난 금액이지만 한국은 거절했다고요. 왜냐고요?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6년 전 한국의 손을 잡았던 폴란드는 지금 유럽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무시했던 덴마크는 말을 잇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고요. 저는 스크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장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나토도 그 규칙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고, 한국이 정말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그들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거리나 조약을 초월한 무언가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만든 K9이 폴란드 국경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눈보라 속에서도 한국제 자주포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고요.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유럽의 최전선 곳곳에 한국의 무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EU 본부의 푸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K9의 성능 데이터, 한화의 생산 능력 분석, 폴란드와의 계약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동연 본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팝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7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방산 거래를 지켜봤습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계약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의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2조 원을 거절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있나고, 돈 앞에서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이 K9를 운용하고 있고 대기 명단은 7년치나 밀려 있습니다. 총 103조 원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반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자국 사정을 핑계로 덴마크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국은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부상과 나토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기술력이나 가격이 아니다. 신뢰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무기 삼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타이핑을 하는 동안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창원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나토 유럽방위협력국 대표단. 1년 전 덴마크가 받지 못했던 대우였습니다. 이제 나토 전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김동연 본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1년 만이군요. 앤더슨 고문.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그리고 장기 구매 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덴마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크리스텐센 차관은 사임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덴마크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토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물론 줄은 여전히 길지만요.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K9이 줄지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전 세계의 국기들이 포신에 부착되어 있었죠. 앤더슨 고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는 덴마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6년 전 그들이 한 말들, 물론 상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덴마크가 저희를 싸구려라고 했을 때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를 악물었다고요. 두고 보자, 언젠가 저들이 줄을 서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군요. 네,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 자신을 증명했을 뿐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품질, 세계 최고의 신뢰, 그게 저희의 대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복수는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무시당한 분노를 원동력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죠. 과거의 적에게도 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앤더슨 고문, 저희도 감사하다고, 나토가 저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장 위로 펼쳐지고 K9의 포신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자들은 쇠락하고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저는 27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국제관계의 부침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으로 위상이 바뀐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산 싸구려라는 조롱을 받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15개국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12조 원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술력, 물론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력, 그것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고객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중동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103조 원의 수주 잔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가 나토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가 되고 어제의 강자가 오늘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뿐입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그 길을요. 트럼프는 관세로 동맹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